건축 구조의 역사,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딕과 르네상스 건축 구조에 대한 비교를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고딕 건축과 르네상스 건축은 굉장히 서로 갈등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의 갈등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구조 때문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뭐 관용적으로 씁니다만은 이 말이 원래 당초는 이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바자리라는 그 르네상스 시절에 미술 평론가이자 이론가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대표적인 미술가 평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북방에는 야만적인 독일 방식으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북방이라는 게 이제 프랑크 제국 뭐 여기서 내려온 그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마를 파괴한 고트족처럼 조야하고 야만적인 방식을 이다. 그래서 이를 고딕이라 불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런 고트족 같은 야만적인 스타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입장에서 보면 고딕 양식은 아주 야만적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밑에 크리스토퍼 랜도 1663년 저서에 이렇게 했습니다. 고트족은 건설자보다는 파괴자들이었지만 이것을 우리는 건축의 고딕 양식이라 부른다. 나는 그것이 사라센 양식이라고 불러야 할 이유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술도 학문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고딕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밑에 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의 세인트 폴 사원도 기본적으로 돌로 만들어진 성당이기 때문에 고딕 스타일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시스템은 고딕 스타일이죠. 실제로 내부에 들어봐도 완전히 고딕 성당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있는 전형적인 고딕 성당인 샤를르 성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 크리스토퍼 렌이 고딕 스타일을 극도로 싫어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를 저런 플라잉 버트레스가 그대로 노출되는 걸 전부 다 돌로 된 벽으로 이렇게 은폐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크로스 볼트 있는 데다가 큰 돔을 두고 이렇게 해서 고딕 구조적으로는 고딕 스타일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르네상스 스타일로 보이게 만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이 이제 그 세인트 폴 성당의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플라잉 버트레스가 있습니다. 없어서는 교회당 공간이 성립이 안 되죠. 대신 그 플라잉 버트레스를 외벽에 의해서 이렇게 은폐를 시킵니다. 나 고딕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전형적인 고딕 성당은 왼쪽처럼 플라잉 버트레스를 전부 다 노출시켜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건축 표현 양식이 되도록 이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건축 구조를 둘러싸고 고딕 건축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이 논쟁이 벌어지는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당시가 아니라 19세기 때 이 논쟁이 벌어져요. 자, 왜 이 논쟁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19세기가 철건축이 등장하는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철건축이 등장하다 보니 철건축에서도 고딕 스타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구조적 합리성에 의하면 철이 쓰여져야 되고 철의 구조적 합리성이라는 건 돌의 구조하고는 다르니까 굉장히 얇고 가늡니다. 뭐 에펠탑의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비례와 고전주의 양식에 익숙한 엘리트들이나 건축가들은 이 철건축을 극도로 혐오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영향으로 19세기에 철건축에 대한 논쟁이 결국은 고딕 건축에 대한 논쟁으로 벌어져서 고딕 건축을 옹호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고딕 건축을 그건 건축도 아니다라고 폄하하는 그런 측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입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딕 건축의 공간감과 형태감은 구조 역학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합리적인 결과의 세속적 결과다. 옹호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비올레르딕 같은 사람은 중세 장인은 모든 힘이 명료하면서도 구조의 모든 방법이 형식의 기원이 될 수 있는 건축으로 바랬다. 그래서 고딕 건축의 모든 구조는 구조적 요구의 결과다. 뭐 이거는 식물 동물하고도 같다. 이런 사람들이 고딕을 옹호하면서 새로운 철로 된 구조 방식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자세를 갖췄던 사람입니다. 자, 오거스트 퓨진 같은 사람도 이 크리스토퍼 렌의 은폐를 비난합니다. 구조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저급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제 평하죠. 이런 사람들이 구조적 합리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것을 반대해서 건축은 그렇게 기술적인 것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게 아니라 훨씬 자율적이고 형태의지라든가 어떤 시대정신이라든가 미적인 이것이 더 앞서고 우선적인 것이며 기술은 그거에 뒤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리글 같은 알로이스 리글이라든가 빌헬름 베링거라든가 뭐 스코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이론가들인데요. 뭐 리글 같은 사람들은 뭐 학파도 있습니다만 인간의 예술의욕은 끊임없이 기술적인 제한을 타파하려는 방향으로 나간다라든지 미술사 전체는 재료와의 끊임없는 투쟁으로 표현되고 있다. 도구 기술에 우선해서 예술 창작의 사상 그 자체가 우선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링거 같은 사람은 어떤 감동 표현으로 간 장식 문양 이런 것들이 성당의 격정적인 상승감을 만드는 원인이고 그런 초월주의가 제일 원인이고 그것을 가능케 한 기술적인 성취는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코트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가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수단으로서의 기술의 주인 자리를 내준 결과이며 오히려 르네상스 장인들이야말로 건축을 구조적 기술의 기계적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킨 사람이다. 르네상스가 더 훌륭한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논쟁은 하여튼 뭐 지금도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고딕을 기술의 산물로 보느냐 아니다. 어떤 종교적 상승감과 예술적 의욕을 기술적인 진보가 뒷받침해 준 거냐 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입장은 여전히 지금 팽팽하다. 자, 그런 것을 또 제3의 방식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로트 마크라는 교수인데요. 이 양반은 이제 광탄성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고딕이 과연 기술적으로 완벽한
기술적 산물이었나 아닌가를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고딕의 단면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우디가 했던 것처럼 압축력에 해당하는 그 각 부재의 무게를 인장력으로 해갖고 저런 식으로 추를 매달죠. 그러면 결국 각 부재가 그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이 생기겠죠. 그 변형이 생긴 거를 얼마큼 생겼는지를 알아보면 각 부재가 얼만큼 응력을 받는지 힘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저렇게 무게의 추를 두고 오른쪽 윗그림과 같이 편광기를 써서 저걸 촬영하면 오른쪽 아래 같은 스펙트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저기에 이렇게 색깔들을 보고 어느 부분이 많이 이렇게 변형이 생겼나를 보면 그 부재가 힘을 받는지 힘을 안 받는데도 그냥 있는 부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딕 성당이라는 게 100% 기술적인 결과로만 구조적인 이유로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인 이유가 없이 지어진 장식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제일 이런 것을 잘 표현하는 방식이 결국 고딕 성당은 건축의 예술 의욕과 기술의 변증법적 총화다라고 보는 아놀트 하우저의 입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비올레리딕의 기술 중심주의도 틀렸고 리글식의 신미주의도 일방적이다. 오히려 이 정신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이 서로 다른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고딕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이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고딕 건축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고딕과는 달리 구조라고 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규정받는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건축 시스템들을 보이고 있죠. 마치 로마가 구조 시스템에 의해서 많은 건축물이 규정되는 방식이었다면 그리스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어떤 시각 예술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양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딕이 오히려 기술적인 것에 더 경도되어 있는 스타일이라면 르네상스는 오히려 그 기술적인 것보다는 어떤 시각 예술적이고 예술적인 부분에 더 방점을 둔 건축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르네상스의 건축 공간, 건축 양식, 건축 구조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많은 구조적 성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결국 그렇게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르네상스의 후기가 되면 이제 바로크가 되고 더 나가면 로코코가 돼서 아주 돌건축의 제일 화려한 시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주 이제 말 그대로 구조라고 하는 거는 아예 은폐가 되죠. 왼쪽의 그림처럼 기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소위 장식으로서의 기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실내 구조를 보면 구조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자취조차 없어지는 이런 정도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딕과 르네상스의 충돌은 다름 아닌 건축의 양면성, 즉 건축은 시각 예술이면서 동시에 공간을 만드는 구조적인 기술이기도 하다라는 아주 이 서로 모순적이고도 양면적인 그런 건축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두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도래시대 파트 2를 마치겠습니다.